오늘부터 저희가 이 배경 지식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공부를 같이 한번 해 보는데 배경 지식 공부의 어떤 필요성 이런 거는 사실 뭐 찬반을 떠나 가지고 당연한 거예요.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이유가 시험에서 나오는 지문을 보게 되면 공간적 어떤 제약이 있잖아요. 작가들이 어떤 글을 쓸 때 이런 공간적 제약이나 아니면 하나의 단락은 주제를 하나만 다뤄야 되는 어떤 글쓰기의 원칙들이 있거든요. 뭐 통일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독자를 감안해서 독자의 어떤 이 학습 수준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고려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이 자기가 설정한 주제, 그 주제를 다루기 위한 핵심 내용 요런 걸 이제 다루면서 거기에 대한 뭐 상세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때 모든 정보를 갖다가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 관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 주제와 관련된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제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본문에 내용이 다 언급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너무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내용인지를 파악을 잘 못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는 배경식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전공하는 사람만큼 알아야 됩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개괄적으로 겉핥기식으로만 그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함께 각각의 시대별로 특징들만 우리가 좀 파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독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마치 역사 공부한다라고 이렇게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뭔가 이 엄청 압박을 받으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건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풀어나가기를 저도 공부를 합니다. 자, 우선 이 표 보는 법을 보면 위에 이렇게 크게는 여기 선사시대 이 색깔 한번 바꿔봅시다. 이왕 공부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이쁜 색깔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선사시대가 있죠. 여기 선사시대. 제가 표시를 하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보기 좋게. 그 다음 여기는 역사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구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바로 문자로 그 이야기들이 기록된 어떤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은 선사. 그 다음에 기록된 이야기 그걸 우리가 역사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시대 역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가 있고 좌측에 보면 이 프리스토리에는 그죠 밑에 보니까 구석기가 있고 신석기가 있죠. 이게 이제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이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파란색이랑 이걸 오히려 검은색에서 파란색 우선 해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페일리오리식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해. 그래서 이게 구석기입니다. 구석기. 그 다음에 니오리식 이렇게 하면 돼. 니오리식 그 신석기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그렇죠? 이 단어 자꾸 이제 적으면서 여러분들 단어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페일리식 니오리식 그리고 에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좀 이 긴 시간대에 해당되는 그 시대라고 하는 어떤 개념에서 에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이제 참고하시고 요 기준을 보니까 그렇죠. 요런 게 나오네. 3000년. 자, 기원전 3000년 경까지. 여기 BC라고 하는 거는 뭐 before Christ라고 해서 우리가 그죠 예수 탄생 이전. 그럼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다루는 연도는 뭡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AD라고 해서 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000년 여기 3000년이 있죠. 이거를 이렇게 연결된 이게 이제 딱 이제 우리가 선사와 역사를 구별하는 그 연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방금 말했을 때 역사라고 하는 거는 문자의 기록, 문자로 이야기를 기록했다라는 건데 그거와 관련된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 있죠. 자, 보면 여기 그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지역, 여기 수메르 지역에서 지금 발생한 여러 첫 번째 도시국가들이 생기면서 아하 여기 나오네요. 이런 거 이제 하면 돼. 단어가 좀 어렵죠. 여기 보면
큐니폼이라고 그래서 우리말 말도 좀 힘들어요. 쉐기 문자라고 한대요. 쉐기 문자. 자, 같이 적으면서 공부해 봅시다. 쉐기 문자. 자, 이 쉐기 문자가 처음 이제 발명이 돼요. 나중에 저희가 이거 세부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제가 그림도 보여주고 문자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빠르게 전체적인 이야기만 좀 보려고.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한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 연도가 이 정도로 나뉘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자, 이제 그 쉐기 문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기록 때는 역사가 시작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데 보면 고대 3천년 이런 거 이제 밑줄 치면 고대 3천년부터 그렇죠. 여기 476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476년. 3천년부터 476년. 요 476년은 여기서부터 이제 중세의 시작에 해당되는 그 연도네요. 그리고 중세는 1492년 그래가지고 1492년은 어디랑 연결되는 거? 그럼 앞하고 같이 이렇게 1492년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과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서로마의 멸망과 연결돼요. 서로마의 멸망.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 그렇죠? 서로마의 멸망. 서로마의 자꾸 눈으로 보는 거요. 그래서 그 fall이란 단어가 떨어진다라는 거 아니라 멸망이라고 하는 요 명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fall of the Western Roman Empire. 그 empire가 제국이니까 우리가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공화국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죠. 로마 제국으로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이 몰락하는 그 시점부터 이제 중세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은 이제 아주 자잘한 왕국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여하튼 그건 조금 이따 이제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중세라고 하는 거 살짝 다시 볼게요. 중세. 그럼 중세는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중세. medieval age라고 하거나 아니면 middle ages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이게 중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476년이니까 5세기죠. 이런 것도 한번 기록해 봅시다. 자, 5세기. 자, 5세기부터 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1500년 시작이라고 본다고 그럴 때 16세기가 되는 거죠. 16세기. 이때까지 중세로 보는 거예요. 이 기간이 거의 1000년이다 보니까 우리가 천년 왕국 그래가지고 천년의 크리스티아니티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천년 왕국. 그러면 이제 중세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중세 초기가 있을 거고 뭐 중기가 있을 거고 말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요 S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가 중세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중세도 그냥 기간이 좀 나누어지는구나. 우리가 이제 보면 고려도 이제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이제 엄청 많이 나오는 그 시점이 여기 이건 색깔을 우리가 좀 바꿔볼까요? 노란색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마던 에이지. 여기가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이쪽이 마던 에이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컨템포러리 에이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던 에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근대의 태동이라고 하는 걸 알리는 게 그죠 르네상스라고 들어봤잖아요.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볼 건데 이 근대가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냐? 아까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니까.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 자, 요때부터 1789년인데 1789년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은 뒷장으로 가면 돼요. 1789년이라고 하는 거 맨 밑에 여기 맨 밑에 그죠. 프랑스 대혁명이 나오네. 요것도 이제 외워두셔요. 그래서 French Revolution 1789년 요 연도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외워두는 한번 써보면 되잖아. 1789년이니까 18세기 후반이라고 말하는 거. 18세기 후반에 바로 이
프랑스 대혁명. 근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좀 전에 뭐가 일어나면요. 그렇죠. 아메리칸 레볼루션, 미국 혁명.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 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이 요 프랑스 대혁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또 상세하게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룰 때 우리가 보면 되고. 그다음에 자, 그럼 마던 에이지는 어디서부터 언제다? 이런 거좀 외워놔야 되잖아. 아, 그러면 콜럼버스의 미대륙 발견이라고 하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아,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하면 되겠다. 자, 요건 괜찮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콜럼버스의 미대륙 발견,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그 다음에 이제 컨템포러리 에이지라고 하는 거는 거의 최근까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1789년이라는 프랑스 대혁명과 그 다음에 2011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요 시작은 언제냐면 우리가 아까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한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상당히 이제 많아요. 요 두 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 그 이유는 우리가 인간적 학문의 발달이라고 하는 시점이 바로 그 중세 이후에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문의 부흥이라는 시점부터 다시 인문주의,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의 사상이 막 발달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통한 이런 내 주변의 것들에 대한 어떤 학문적 연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학문적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학문 분야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발견들과 함께 사건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이야기거리가 많으니까 시험에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큰 그림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선사시대와 그 다음에 문자로 기록되는 역사시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사시대에는 구석기와 신석기 이 정도만 나누면 되는 거고, 이제 역사시대가 중요한데 역사시대에서 우리가 고대,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시대를 참 중요시 여기는 고대가 있고, 자 이제 고대가 한글로 하면 적을게. 고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야? 그렇죠. 중세가 있는 거죠. 중세. 보통 중세 유럽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근대가 있고 근대.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야? 현대가 있는 거예요. 현대. 그래서 이 연대도 자꾸 보시고 요 영어 표현도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는 따로 우리가 다루진 않아요. 사실은 요때 이제 뭐 공룡 시대 있잖아요. 그 공룡이 왜 멸망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요 고대부터 이야기들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고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제 3000년 BC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이렇게 이제 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메소포타미아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그래서 여기 보면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집트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죠. 아까 우리가 이 역사라고 하는 시대 구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선사에서 역사 넘어가는 시점은 그죠, 문자의 기록.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수메르 지역에서 많은 도시 국가들이 처음에 출현하는데 그때 이제 뭐가 그렇죠, 바로 이 큐니어폼이라는 쇠기 문자가 발달했다.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건 당연히 이제 나일강 중심으로 도시 국가들이 조금씩 이제 부족으로 시작한 게 뭔가 이제 국가 단위로 이제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 도시 국가가 발생하는 어떤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물이 범람하면서 그죠, 비옥한 땅이 형성돼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착 생활이 시작되고, 그건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되는데 요 이집트 문명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요런 거예요. 그렇죠. monumental architecture, 뭐와 같은 그 피라미드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피라미드. 뭐 이제 이 피라미드와 같은 엄청난 건축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앞에 단어를 보면 이런 것도 이제 단어를 외워놔야 돼요. monumental,
마뉴멘트 거대한이라는 뜻이죠. 엄청나게 큰 거대한 건축물. 자, 그다음에 이제 파라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독해에서 이 파라오게 나오면 아 이집트 이야기하구나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비유적 표현으로 본다 그러면 이 파라오라고 하는 게 그렇죠. 신성한 통치자라고 이렇게 간주가 되었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 바로 정치와 종교의 권위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겠다. 정치와 종교의 권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파라오다라고 하는 거 그걸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파라오는 정치와 종교 권위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의 3000년경부터 시작되는 그 초기 시대의 이제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집트 문명은 요 정도만 우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이제 드디어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이제 누구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 시대 그러면 그리스 문명 아주 찬란한 그리스 문명을 얘기하잖아요. 거기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스 사람들은 또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자연에 대한 어떤 이성적 분석 이런 것도 많이 발달하고 이 그리스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대 그리스 문명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전쟁이 있대요. 자, 여기서 보니까 요 단어가 나오죠. 여기 classical great civilizer. 근데 이제 여기서 클래식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야 돼요. 클래식. 우리가 시험에 어떤 식으로 연관될 수 있는지 이 클래식이라는 단어.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쪽으로 잠깐 와볼게요. 여기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요 단어. 이건 너무 중요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 단어가 있어요. 클래시시즘 있죠. 이거 클래시시즘을 할 때 우리가 고전주의라고 하거든. 고전주의. 한번 적어봐요. 고전주의라고 해요. 우리가 고전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때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휴머니즘이거든요. 휴머니즘.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 때 이 어떤 큰 어떤 주의를 두 개를 이제 적으라 그러면 휴머니즘은 여기다 이렇게 적을게요. 휴머니즘. 여기서 휴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상인데 사실 알고 보면 여기 그리스 시대 아까 요 그리스 시대가 요 클래시컬이란 단어를 쓰고 여기도 지금 클래시컬이란 단어가 있죠.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클래시시즘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렇죠. 바로 요 시기 때 나오는 거예요. 요 16세기 요 시기에 나오는 건데 이거와 연관돼 가지고 왜 클래시컬 그리스 시뮬레이션 연계시키냐면 여기 르네상스라고 하는 요 단어 르네상스 여기 르네상스 있죠. 요거 르네상스 요게 이제 그리스 로마 문의 부흥이에요. 여기다가 그리스 로마 문의 부흥 로마자가 좀 안 보인다. 그쵸? 그리스 로마 문의 부흥.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그 그리스 시대에 어떤 특징들이 반영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살짝 연계성이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해야 돼. 그러면 다시 한번 와서 자 그러면 요 이제 이 어떤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리스가 뭔가 그 이탈리아 반도에서 뭔가 이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냐면 바로 마라톤 전쟁이래요. 마라톤. 배틀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는 전장이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여기서 뭐 전쟁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마라톤의 기원이 되는 그 전쟁인데 이때 이제 페르시아가 처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아주 막강한 이제 제국이죠. 근데 그 제국이 이 그리스를 갖다가 침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그리스라고 하는 도시 국가는 옆에 또 다른 도시 국가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죠. 스파르타가 있었잖아요. 근데 스파르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호전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이 전쟁에 능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페르시아의 여러 침공을 갖다가 막아내고 승리하면서 이제 그리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문명의 기틀이 이제 그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틀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전쟁은 이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200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요 그리스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아까 클래시시즘은 그죠 15, 16세기 때 말하는 단어고 여기서는 아까 그거와 연계돼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휴머니즘이 여기 나오네 이제. 자, 그러면 그리스 철학을 대변하는 이 이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휴머니즘이래. 휴머니즘. 그럼 휴머니즘이 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좀 외워두면 좋습니다. 자, 딱 보니까 그게 나오죠. 자,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에서 뭐를 중요시 여기냐면 어디를 초점하면 value and potential of humans 여기 나오네. 인간의 가치와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요 존재와 관련된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윤리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소크라테스의 윤리학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의 존엄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 celebrates human achievement 인간의 업적들을 갖다 굉장히 이제 찬양하고 높이는 거죠. 그리고 지식을 추구하는 거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지식의 추구. 자, 논리와 그 다음에 이제 탐구를 통한 지식의 추구인데 이거와 자연스럽게 당연히 연결되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철학자들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철학자들. 그럼 철학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누가 있어요? 그렇죠.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처음에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 그렇죠. 플라톤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음 장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너무 중요한 사람이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나오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순서 이렇게 돼 있냐면 여기 이렇게 돼요. 이제 소크라테스가 짱이고 이제 제일 큰 스승이에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되는 거야? 그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었고 플라톤의 제자가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어리스토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가 누군 거야?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라는 이제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소크라테스는 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방법 중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걸 채택을 했대요. 대화를 통해서 하는데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A가 B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정말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거 좀 이따 나옵니다. 그런 걸 이제 소크라틱 메소드라고 하는데 그건 좀 이따 살펴보고 이 플라톤과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얘네 둘이가 이제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특히 플라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AI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 AI라고 하는 그 영역과 관련된 거.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하는 뭔가 세상을 이분적으로 바라보는데 그 이상세계라고 하는 걸 설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나중에 우리가 그 가상의 세계라고 하는 그거와 연관되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뭐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요 플라톤 사상의 어떤 기반을 바탕으로 이렇게 각본이 짜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중에 아마 요거 공부한 다음에 살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거예요. 그런 지문들도 있고 그럼 다시 와가지고 그럼 요거 한번 봅시다. 소크라테스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 시대를 하고 있다? 고대 시대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이제 큰 틀을 다시 놓치면 안 돼. 지금 어디 하고 있다? 고대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그리스 시대를 보는 거야. 자, 이때 이제 그때 이 그리스 시대에 그 철학자들 특히 이제 철학자들 중에서
이 네 명을 했는데 특히 이제 세 명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가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The father. 그럼 진짜 우리 아빠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 했다라는 사람인 거죠. The father of Western philosophy. 자, 그러면서 Socratic method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이제 중요한 거야. Socratic method. 요게 있는데 이게 뭐냐? teaching, 가르쳐 주는 거예요. through 뭐를 통해서? questions, 질문을 통해서 rather than lectures. 이제 강의가 아니라 이제 일방성.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을 갖다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이제 학생이 스스로 뭔가 이제 깨닫게 하는 거지.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스승이 굉장히 똑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잘 못할 것 같고 엄청 이제 똑똑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now yourself라고 그래서 네 자신을 알라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인데 뭐 많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지금. 자, 이제 드디어 플라톤이 나왔다. 여기서부터는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별표 5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은 지금 딱 보니까 요거 2개가 이제 제가 적어놨어요. 뭐 더 많은 게 있지만 우리가 시험에 연계돼서 나오는 거는 요 형상 이론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이죠. 우선 요 형상 이론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형상 이론. 요즘에 이제 우리가 수능도 그렇고 편입도 그렇고 뭐 나아가서는 다른 공식력 있는 시험들을 보게 되면 옛날보다는 영어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다루는 내용도 때로는 또 쉬운 것도 있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 특히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서 이 경제 그리고 이 철학 요런 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사실 뭐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그런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걸 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주로 나오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 중심으로 이제 하면 되겠죠. 이게 형상 이론이라고 하는 거야. 한번 적어볼게요. 형상 이론. 그 나중에 저희가 각 시대별로 더 세부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형상 이론을 이해하기 좀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플라톤이 이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걸 들어서 설명해요. 동굴의 비유. 동굴의 비유. 또는 이제 동굴의 우화라고 해서 analogy of the cave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이거 한번 적어 봅시다. 이거 한번. analogy of the cave. 정말 동굴이에요. 동굴. 자, 그래서 한번 동굴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동굴이 있다 그러면 이 동굴이 현실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 나중에 훨씬 자세하게 할 거예요. 여기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이 뒤에 있는 이 불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지는 거야. 그림자. 그리고 이 동굴 밖에는 우리가 이데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데아. 동굴 밖을 우리가 이데아라고 합니다. 동굴 밖을 여기를 이데아. 이데아가 바로 이상 세계라고 하는 거. 이상 세계.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요 앞에 검은색이랑 이 동글뱅이랑 같은 또 다른 게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대문자 폼이라는 걸 단어를 쓰면서 가장 이상적인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바로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리 4개 있고 그 다음에 넓은 판으로 뭔가 올려놓을 수 있는 판. 요런 거 이제 우리가 책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누구나 다 생각하는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형태의 책상인데 막상 여러분들 집에 있는 책상을 보게 되면 집집마다 다 다르게 되죠. 자, 이랬을 때 방금 전에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단일의 이 가장 표본이 되는 거 그게 요 이데아 세계에 있는 요 미안해요. 요 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고 동굴의 세계에서도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동굴의 세계에서도 요 책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는 그냥 소문자 폼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불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드려진 또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겠죠. 섀도우. 그러면 이제 잘 보면 이 섀도우는 모방일 뿐인 거야. 모방. 가장
열등한 존재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동그랗게 있는 소문자라는 폼, 요거 이제 리얼리티라고 하거든. 요 리얼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상 세계에 있는 폼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오면 요게 가장 열등하고, 그 다음에 요게 열등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요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상 이론이라는 거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 지금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이랑 상당히 연계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형상 이론을 보면 현실과 이상 세계를 나눠놨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두얼리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분법.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보는 이분법. 여기서 이제 두얼리즘, 이분법 이렇게 적으면 이분법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와 있는 국가로는 또 나중에 이제 상세하게 우리가 배우는 기계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드디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험의 또 1순위입니다.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엄청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하면 이런 거를 생각했대요. 지구가 중심이다, 우주에서. 그리고 나머지 천체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천체 만환경, 다시 말하면 우리 건 기술이라고 하는 게 발달하기 이전 단계잖아요. 굉장히 상식적인 옳은 발언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는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중심에 있는데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움직임, 내가 중심이겠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뭘 주장하냐면 지구 중심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약간 어려운 말로 지오센트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오센트릭. 요거랑 반대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갈릴레오가 있죠. 요 갈릴레이가 있잖아요. 그 갈릴레오와 그 다음에 우리가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태양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태양계의 태양 중심, 그런 걸 이제 헬리오센트릭이라고 하는 거야. 헬리오센트릭. 요건 이제 구분해서 외워두십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요 중세, 여기 이제 보면 요 위에 중세가 있잖아요. 여기 중세 때는 우리가 그렇죠. 지구 중심설이죠. 중세는 지구 중, 모르면 적어놔야 돼. 중세는 뭐다? 지구 중심설이다. 중세는 지구 중심설.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오센트릭 이렇게 이제 적으면 되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지구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 이론이 누구를 채택해서 가져온 거예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잘 보면 그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스콜라 학파라고 그래서 스콜라스틱스라고 그래서 이제 이 스콜라 학파가 있잖아요. 그 스콜라 학파의 중심에 해당되는 게 아퀴나스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이성과 이런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걸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했던 대표적인 스콜라 학파의 학자인데, 그 사람도 주로 누구의 사상을 기반으로 이런 걸 이 학문을 전개하냐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중세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다? 아리스토텔레스다라고 하는 건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뭘 외워둬라? 요거는 중요한 거야. 그죠? 지오센트릭. 그 다음에 반대가 헬리오센트릭. 요거 이제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리스토텔레스 한번 특징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은 어디에 공헌을 하냐면 거의 모든 학문 분야 지식, 학문 지식의 분야, 모든 학문 분야에 이제 아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메타피직스라는 단어가, 여기 보면 피직스가 이제 물리학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형이학이라고 하는 거 한번 봐요. 우리가 피직스라고 하는
피직스라고 하는 요 물리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만질 수 있는 물체를 가지고 이제 그 힘의 작용과 반작용 이런 거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뭐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뭐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다양한 걸 이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만질 수 있는 물체, 그래서 이 물체의 어떤 원리를 이해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형이하학이라고 하는 거, 보통 형이하학.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메타피직스라는 단어가 붙었죠. 그러면 형이상학이 되는 거야. 이거는 형이상. 얘는 뭐다? 형이 상학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형이상학은 뭘 다루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개념의 추상적인 걸 다루는 학문이라고만 우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는 그럼 윤리학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정치학, 그다음에 자연과학. 이제 우리가 소위 과학이라고 하는 요 사이언스는 사실은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학문,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그래서 내추럴 사이언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사이언스라고는 과학이라고만 외우지만 사실은 사회학 할 때 요 사이언스를 가져와서 소셜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체크하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에 대한 기반을 놓게 되냐면 여기 나오네. 그렇죠. 텍사노미가 나오지. 텍사노미. 여기 분류학이라고 적으면 돼. 분류학.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생물학 분야에 있어서의 분류학. 생물학 분야에 있어서 이 분류학.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학문의 분류도 어느 정도 하면서 특히 이제 생물학에 있어서 여러 이제 분류를 나누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곤충이야. 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인간이야. 이건 이제 우리가 포유류 중에서 뭐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에 대한 어떤 관측을 바탕으로 한 이 분류다.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봐요. 우리가 자연의 세계를 한번 설정해 보세요. 자연. 그럼 이제 자연에서 개별적인 관측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측 A가 있다고 할게. 관측 B가 있고 관측 C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 사항에 대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스페시픽스라고 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한 뭐가 이루어지는 거다? 관측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관측한 대상을 봤더니 공통된 패턴이 있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공통된 패턴. 그럼 공통의 패턴이 이제 만들어졌어. 이거 봤어요. 그러면 이런 패턴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칙. 우리가 소위 내추럴 로우라고 하는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칙. 그래서 이런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동일한 상황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다가 이걸 적용하면 뭐가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예측이 가능하겠죠. 예측이 가능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방금 이거 적은 이유가 우리가 어떤 과학적 자연에 대한 어떤 법칙을 발견하는 요런 이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을 적은 건데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는 거예요. 요 단계에 그렇죠. 자연에 대한 관측이 있었던 거예요. observation.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observation. 자, 그래서 지금 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생물학에 있어서 그걸 분류를 했잖아요. 그럼 생물학에 대한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내가 관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플라톤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플라톤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 세계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라고 하는 동굴 속에서 존재하는 것들은 이거보다 열등하다라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실체라고 하는 대상에 드리워진 그림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예술 활동이 있죠. 예술 활동에서 만약에 그림 같은 거 이제 보면 우리가 정물하다고 하면 뭐 과일을 그릴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여기에 사과가 있는데 굳이 그거를 그릴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모방은 좀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 플라톤은 그러는 반면에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눈으로 관측해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게 observation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요 예측. 우리가 어떤 자연의 법칙을 갖다가 이제 마련했다 그러면 어떤 개별사 여기 D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란 단어도 한번 적어 볼게요. predictability. 이렇게 이제 외워두면 돼. predictability. ability. 요 단어. ability. 요 단어. ability니까 이거 하나 지워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거 지워서 정확하게 써야 되니까 ability 이렇게 들어가야 돼. predictability 이 단어도 조금 이제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게 요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목적론적. 요 목적론적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이 도토리 비유가 나오잖아. 에이콘 어널러지가 도토리 비유예요. 한번 적어놓자. 또 나중에 못 하면 안 되니까 도토리 비유 이렇게 적으면 돼. 도토리.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 도토리가 그 조그만한 이제 콩만한 요 도토리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쵸? 잠재력이 들어있는데 어떤 잠재력이냐면 떡갈나무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었던 어떤 대상이 되었던 다 내재적으로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바로 목적론적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디까지 어떤 대상까지 적용하냐 이런 것들은 철학자들이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정도까지 알면 돼요. 자,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죠. 알렉산더 대왕은 이 헬레니즘 이라는 시기를 갖다가 주도했던 사람인데 헬레니즘 그러면 이게 뭔데요라고 했을 때 뒤에 나와요. 뭐예요? 그죠? 이 당시 이제 우리가 그리스 문화 있잖아요.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요게 이제 우리가 유럽의 문화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문화를 가지고 뭐 하냐면 얘네가 다른데 전파를 해요. 그러면서 요 전파를 하면서 요 서양과 동양의 문화가 섞이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렇죠. 바로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 전쟁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국을 갖다가 건설을 하려고 이제 정복을 하면서 했는데 사실은 정복을 하면서 되게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뭐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도 그렇지만 만약 어느 지역을 정복을 했다 그러면 아예 그걸 갖다가 이 다 그리스 로마식으로 다 바꾸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문화, 그 자체 문화를 인정을 해주면서도 요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융화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물도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동서양의 이런 어떤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되는 거야.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헬레니즘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 시기라고 하는 거는 뭐다? 그렇죠.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시대에는 자연과학이 참 많이 발달했죠.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요 이제 의학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개괄이다 보니까 굉장히 폭넓은 어떤 시대의 내용을 하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때 앞에 거 복습하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주입시키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크게 연대표 같이 그려가면서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고 개괄만 했는데도 너무 할 게 많은데요. 개 많은데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면 제가 아는 만큼은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저도 계속 공부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